킥백이 97에서 95까지 가려면 대체 어떤 훈련과 비시즌을 보내야 가능할까요? 첫 대회 후에 이제 오프시즌 들어가면 시합 체중 몇 킬로 정도 차이 나는 게 적당하냐? 근육의 선명도나 근육의 데피니션보다 볼륨감과 쉐입이 더 중요한가요? 그런 컨디셔닝을 잘 잡기 위해서 극한의 다이어트가 아닌 운동 테크닉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회가 끝난 이후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이프 프로 김승현입니다. 오랜만에 Q&A 저번에 저희가 커뮤니티 게시글 올려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작년을 마지막으로 한 1년 정도 쉬었네요. 저기 사실 저희 채널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굉장히 장편의 그 프로젝트였어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좋지만 체력 소모가 생각보다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습니다. 충분히 회복이 된 것 같고 저도 이제 입도 근질근질해서 다시 시작을 하되 또 바로 너무 100개, 200개씩 또 질문을 받아버리면 너무 오래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을 좀 달고 정말 조금만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한 번에 약간 주제를 정하고 댓글을 좀 적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대회를 한 번이라도 나가보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거 관련된 아무 질문이나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댓글 어떻게 달아주셨는지 한번 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제가 저의 능력껏 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디빌더들은 데이트할 때 외식 메뉴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뭐 사실 어떤 시기냐가 중요하죠. 어떤 시기냐. 뭐 오프시즌이고 대회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면 뭐든 뭐 편하게 먹겠죠. 근데 대회 준비 중이다. 뭐 외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저희 뭐 선수들 가끔 뭐 이렇게 만나게 된다. 대회 뭐 한 2달 남았다. 이러면 밀프렙처럼 돼 있고 아예 다이어트용으로 되게 클린하게 나온 음식들이 많아요. 프레퍼스, 프로티너스 뭐 이렇게 자등등 이런 거 꽤 많아서 그런 데를 가거나 또는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포케, 샐러드 이런 거를 택하기도 하고 정 그런 것도 없다면 고깃집을 가서 깔끔하게 그냥 고기랑 뭐 쌈, 채소, 공깃밥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 먹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건 뭐 정제된 것들 뭐 면이라든가 아니면은 과하게 당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 전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튀김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의외로 괜찮아요. 회 같은 것도 있고 뭐 수육도 막 그 살만 골라 먹는다든가 얌체같이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대회 준비 중이다 저울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주방 미니 저울을 갖고 다니시면서 재서 드셔야지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도레미님 질문 흔히 말하는 림매스업 가능할까요? 체지방을 유지하고 근육량만 증가하는 벌크업이 아닌 림매스업 다들 말이 너무 달라서 헷갈리네요. 체지방률이 유지되는 거지 사실 체지방이 조금씩 늘더라도 근육량이 좀 더 늘면 체지방률은 거의 유지가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림매스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체지방 하나도 안 늘면서 근육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천천히 이제 하지 않는 이상 좀 티가 안 나죠. 아니면 뭐 우리가 선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약간 뭐랄까 파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반복을 하는 건데 올라갔으면 잠깐 내려갔다가 그 추진력으로 다시 또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까이서 봤을 때는 좀 등락이 좀 많아 보이고 이러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상승하고 있는 곡선을 만든다면 그게 곧 림매스업 아닐까요? 대회가 끝난 이후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어떻게 진행해야 좋을까요? 약 한 4주 정도는 영양 결핍으로부터의 이제 정상화 단계가 필요하고 호르몬이나 뭐 기타 대사들이 다시 이제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그런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근데 시합 끝났다고 막 자극적인 음식과 막 엄청난 그 폭발적인 칼로리 섭취 이런 것들이 어떤 증후군도 뭐였지? 무슨 그런 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유발할 정도로 사실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짜고 뭐 이런 음식 먹고 저기 액상 과당 막 집어넣고 이러면 엄청나게 부어요. 부종이 오면 또 신장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합 끝나더라도 리커버리 할 때는 너무 그렇게 폭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천천히 조금씩 양을 늘리셔가지고 정상화 시켜주시는 그런 리바운드 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회가 끝난 게 다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좀 프로토콜을 이용해
해보시면 좋고, 마치 우리가 100m 달리기를 달리고 나서 바로 급정거하면 오히려 안 좋잖아요. 오히려 속도도 줍니다. 한 10m, 20m를 더 달린다는 생각으로 쭉 달려나가셔야 골인까지, 그래야 이제 더 좋은 스프린트가 되는데, 그것처럼 골을 통과하더라도 그대로 속도를 천천히 줄이시면서 속도가 제어될 수 있게 더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시합 내보내는 그 레슨생분들이나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또 다들 말로는 다 지치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예. 시합을 매년 나가면서 느끼는 게 선수들의 컨디셔닝이 다 다르더군요. 다이어트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마른 장작처럼 바짝 빼거나 누구는 애매하게 복부가 좀 덜 선명하고 전체적으로 수분감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그랑프리는 후자가 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근육의 선명도나 근육의 데피니션보다 볼륨감과 쉐입이 더 중요한가요? 아마 이 부분은 분리도를 좀 이렇게 착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데피니션도 중요합니다. 마른 장작처럼 바짝 말라 보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후자가 이제 좀 뭐 전체적으로 좀 애매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분리도가 충분하다면 저는 충분히 너무 마른 사람한테만 순위를 주는 것보다는 적정한 볼륨감과 쉐입을 보여주고 있고 분리도가 훌륭히 표현되고 있는 사람한테 성적이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특히나 내추럴한테 더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게, 너무 요새 추세가, 심사가, 국내 심사는 너무 다 빼고 막 진짜 막 빼짝 마를 정도로 빼는 사람한테만, 그런 뭐 국내뿐만 아니라 내추럴 대회가 좀 그런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그리고 심사 보는 분들도 대부분 내추럴 바디빌더 출신들이 많잖아요. NPC, IFBB 프로리그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볼륨감과 그 크기, 사이즈 이런 것도 충분히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 거를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적정선의 컨디셔닝까지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새 너무 아쉬운 게, 우리나라의 심사 기조 너무 거기에 하나에 딱 꽂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둔근이거든요. 둔근이랑 등 하부 이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왜냐면은 또 그 이전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둥근 가르는 선수가 없었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너무 그게 심했죠. 근데 어느 정도는 갈라줘야 되고 보여주는 게 맞지만, 분리도 정도 보여주고 막 진짜 막 벗겨진 것 같고 막 긁으면 이게 드르륵 거릴 것 같은 수준까지는 가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가도 돼요. 가면 또 장점인 거고. 근데 사이즈는 다 잃어버리면서 그것만 나오는 선수가 사이즈 나오면서 적절한 컨디셔닝을 보이는 선수를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뭐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심사위원 마음이지 뭐 결국엔. 확실한 건 벤웨이더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짝 뺀 것보다 적정 쉐입과 볼륨감을 유지한 데 손을 좀 더 들어주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IFB 프로리그라서 그런 것 같고, IFB 프로리그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그런 컨디셔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지막으로 컨디셔닝이 다이어트로 대표되면 안 된다고 봐요. 다이어트가 기본이 되는 거고 그거를 기반으로 컨디셔닝을 만드는 거지 동의어가 아닙니다. 컨디셔닝과 감량은 그 궤를 같이 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감량을 통해 컨디셔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끝까지 감량을 얼마나 더 많이 했냐가 컨디셔닝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또 그 아는 동생이 시합을 내보낸 회원이 조금 아쉬운 성적, 정말 컨디셔닝이 좋아 보였어요. 정말 많이 뺐어 이분. 그래서 성적을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조금 의아한 성적을 받아버린 거죠. 그때 심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셀리 사사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피드백을 얻었더니 하는 말이 투머치 컨디션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어가지고 저도 컨디션이라는 게 투머치라는 게 있구나, 그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뭐 YFA 프로리그에서는 그런 게 저지들끼리는 이야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컨디셔닝 너무 돼 있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능사가 아니다 라는 거. 뭐 저는 좀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는데 어떡합니까? 심사위원한테 맞춰야 됩니다. JJESG님, 선생님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학생일 때는 그래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는데 취준하면서부터 운동을 소홀히 하다 보니 몸에 근육이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취업을 한 후 이리저리 핑계 다 시켜주고 다시 열심히 몸을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직장인으로서 정말 지켜야 할 마음가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요. 핑계거리 다 집어치우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그거부터 이미 마음가짐은 잘 되신 거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런 직장인의 마음을 또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해서 함부로 또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없죠. 다만 주변에서 봤을 때 직장인분들은 좀 나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 라는 거로 약간의 좀 이렇게 만족감과 약간 위안을
좀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동기부여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허투루 살고 있지 않고 나 되게 치열하게 살고 있어 만으로도 활력이 샘솟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띵까띵까 거리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아, 이렇게 내가 진짜 하루 종일 되게 열심히 일하고 뭐 바쁘고 정신도 없고 나 되게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다. 후자가 돼야겠죠. 그리고 이게 뭐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좀 보디빌딩 자체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좀 규율을 정하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뭐 운동 프로그램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큰 규칙 3가지 정도를 정하고, 그 큰 규칙 3가지에서도 약간 부규칙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한두 가지씩을 정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규율을 정해서 스스로 좀 지키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상이 없으면 또 규칙을 지켰을 때 뭐 얻는 게 없으니까 또 쉽게 어기기 좋잖아요. 저는 벌을 주기보다는 항상 잘 했을 때 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거기를 잘 지켰을 때 스스로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때로는 벌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벌조차도 스스로 벌을 주면 그거마저도 좀 이렇게 수위가 높지 않고 또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시킨다면 굉장히 절제력이 높고 대단한 사람인 거지. WJS님의 질문입니다. 첫 대회 끝난 이후 하루 이틀 정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은 뒤에 그 이후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작업을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첫 대회 이후에 비시즌에 들어가면 시합 체중과 몇 킬로 정도 차이 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대회 끝난 후 하루 이틀 먹고 싶은 거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인슐린 민감성이 크게 헤어치지 않습니다. 물론 인슐린 민감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전조 단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루 이틀로는 크게 망가지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할 때 이제 망가지겠죠. 말 그대로 뭐 어떤 것부터 시작하나 할 필요 없이 그냥 대회 준비하실 때 했던 거에서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냥 뭐 드시고 싶은 걸 드시되 원칙 같은 거 하나 정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디저트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스위치, 뭐 단 거를 추가적으로 더 먹는 행위만 안 하셔도 인슐린 둔감성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제일 큰 이유거든요, 디저트 많이 먹기. 그게 이제 주의하여야 할 식습관이다. 그래서 근데 저는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고 오프 시즌에 꼭 먹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대회 준비를 할 수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편이었는데, 그렇다면은 운동 끝난 직후가 딱 그 디저트 먹기 좋은 타이밍이고, 그 외의 시간이나 타이밍에는 일절 입에 안 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잘 지켰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아이언맥스 광고 좀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실만한 분들은 이제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영양학적, 생리학적으로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보충제들이 몇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하나가 뭐 웨이프로틴이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크레아틴입니다. 아이언맥스사에서 나온 그 크레아틴 보충제 가운데 한국에서 유통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레아7 슈퍼 알칼라인이라고 해서 태블릿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 하나는 크레아틴 파우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우더 형태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낱개로 휴대하기도 편하고, 용량도 그냥 일반적 파우더와 다르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쉐이커가 없을 때 그냥 입에 털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형태로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얘도 안 먹었던 건 아닌데, 요새 좀 더 익숙해져가지고 스틱형을 조금 더 오랫동안 먹었다. 제가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먹다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넘게, 한 2달 정도는 또 다시 끊었습니다. 대회 준비하면서 다시 먹으려고 일부러 한두 달을 넘게 안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1월부터 이제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영상 올라가는 시점 1월이지만 촬영은 12월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잠깐 쉬는 중인데 1월부터는 다시 크레아틴 섭취를 해서 대회 준비를 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별론가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얘도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 크레아틴이긴 한데 보통 이제 모노크레아틴을 더 좋다고 치죠. 근데 복합 크레아틴이면서도 저는 왜 추천드리냐면, 이제 포뮬러 자체가 좀 균형 잡혀 있다. 이외에도 독일 프리미엄 아이언맥스의 다양한 뉴트리션들을 이벤트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 10% 할인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입력을 해서
혜택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혜택들은 또 저희 채널 운영하는데도 소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첫 대회 후에 이제 오프시즌 들어가면 시합 체중 몇 킬로 정도 차이 나는 게 적당하냐? 뭐 5킬로에서 한 7, 8킬로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10킬로 이상 차이 내지는 않는 게 좋아. 어차피 첫 대회 나가시는 분들 보통은 근육량이 좀 적으니까 5킬로 정도만 차이 나도 이 몸 차이가 충분히 보입니다. 10킬로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려면 애초에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수분으로 인해서 체중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근육량이 적으면 애초에 수분도 좀 적기 때문에 시합 체중과 오프시즌 초반의 체중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보통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약물을 사용자거나 아니면 이제 식욕을 주체할 수 없는 뭐 소화 비만 출신의 그 좀 잘 드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이 나면 안 좋습니다, 건강에 일단. 물론 이제 뭐 내추럴이라도 수분 조절을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면 체중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분은 말 그대로 뭐 하루아침에 물만 다시 마셔도 뭐 3, 4kg 이상 오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저의 생각이에요. 5에서 10kg 이내여야 된다. 10kg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5에서 7kg, 8kg 5에서 8kg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펄포리님의 질문입니다. 벌크업 할 때 쉽게 체지방이 찌기 쉬워지는데 일반 회사원이 현실적으로 식단을 어떻게 가져야 하며 벌크업 하실 때 유산소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회를 나가보신 분이 이제 벌크업 비시즌, 오프시즌에 이제 벌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평범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사무직뿐만 아니라 뭐 현장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무직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무직이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식단을 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죠. 탕비실 가서 몰래 먹고 막 이래야 되고 막 이러니까 좀 쉽지가 않을 건데,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뭐 그런 좀 진상이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회를 나가야 되고 내가 예정된 계획된 식단을 지켜야 되는 거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무지 그 방식으로는 절대 준비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회를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나가더라도 사실 더 최적의 환경에서 준비했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따르겠죠? 근데 또 다들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막 식단을 어떻게 해서든 막 주먹밥을 만들고 뭐 아니면은 뭐 갈아 마시든 뭐 어떻게 해서라도 다 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실 좀 건강이나 이런 거에 안 좋을 뿐인 거죠. 저는 그거 강요하는 거는 아니고 현실적인 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그런 현실을 살아보지를 못해서 함부로 제가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일반적인 회사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냥 트레이너 생활을 좀 했었고 옛날에 그마저도 20년부터는 사실 프리랜서로 아예 유튜브와 전업 보디빌더가 돼버려가지고 일반인들 그냥 그렇지 않은 분들이 회사 생활과 병행하는 거의 어려움을 저 따위는 감히 또 짐작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종 이제 뭐 지인들이나 동생들 아니면은 뭐 회원님들, 레슨생들을 이제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자의 또 방법이 있을 겁니다. 유산소 같은 경우는 벌크업 할 때는 뭐 강도 높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한 20분 정도만 가볍게, 내가 좀 많이 먹었다 싶을 때 혈당을 좀 안정시키는 차원에서의 가벼운 유산소라든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 끝나고 정말 가볍게 10분 정도만 심박수를 좀 유지하다가 천천히 쿨다운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오프시즌에. 근데 벌크업 할 때 이제 체지방이 찌기 쉬운데 그거를 뭐 억제하려고 하는 거는 좀 제가 지난 영상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벌크업이라는 것 자체가 체지방이 찔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속도예요. 속도를 제어하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체지방을 찌우지 않게 노력하는 거는 오히려 근성장을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몸 상태가 체지방이 많은 상태라면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좀 낮은 상태라면 안 찌기 위해서 억제할 필요까지는 없고 천천히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1년에 좀 신경 쓸 것들이 좀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형님, 대회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길게 준비해서 확실한 몸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뭐 개개인의 성향에 달린 거죠. 나는 그냥 대회 나가는 것 자체가 좋다, 성적과 무관하게 대회를 참여하고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사람들 만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냥 그걸로 인해 만족을 한다면 그냥 꾸준히 자주 나가시는 게 좋은 거고, 아니면 나는 뭐 프로가 되겠다. 프로 쇼에서 우승하겠다. 나 되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보디빌더 되겠다. 그러면 길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주영님이 원하시는 목표 거기에 맞춰서 답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제 보디빌더 마미소는 안 하시나요? 아마 이것도 엄청 오래됐구나. 한 5년 전인가? 2020년? 그쯤이죠. 저희가 피플스 챔피언이라는 온라인 보디빌딩 대회를 저희가 헬창TV, 저희 트포이와 함께 기획을 해서, 그때 저도 이제 제가 주최했지만 부캐 느낌으로다가 고무장갑 같은 그 복면 뒤집어 쓰고 보디빌더 마미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거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이벤트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규현님, 회사 다니면서 퇴근하고 운동하는 게 유일한 취미였고 운 좋게 대회에 나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일한 취미가 직업이 되었고 아직도 운동은 즐겁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고 헬스장에 사람은 점점 줄고 주변 헬스장도 점점 줄고 그러면서 급여도 점점 줄고, 아이고 요즘 들어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걱정을 하는 30대 트레이너분들에게 조언이나 승현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열심히 돈 바짝 모아서 헬스장을 차리는 게 결국 최종 목표였지만 그 목표 또한 흐려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전엔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여러 번 대회 나가면 내 몸값이 오를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 또한 정말 극소수라는 것도 알게 됐고 동기부여가 점점 하나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전공을 살려서 관련 직종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뒤늦게 공무원 준비하는지 공감되는 요즘입니다. 예. 30대뿐만 아니라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40대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는 고민이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게 뭐 남일 같지 않은 그런 고민인데, 사실 요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환율도 뭐 난리 나고. 그냥 제 모든 게 진짜, 제가 살면서 IMF 때는 초등학생 때라 잘 체감을 못했고 잘 몰랐고 어렸고, 옛날 대학생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도 사실 대학생이고 원래 돈이 없어가지고 체감을 잘 못했었는데, 사회에서 이렇게 어엿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저도 이제 위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규현님 같은 경우 특히나 원래 이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 체감이, 규현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부 정말 큰 대형 피트니스나 회원님들이 그냥 상시 거의 줄지 않는 곳을 제외하면, 특히나 PT샵 같은 경우 다 요새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영소한 헬스장은 다들 좀 죽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은 고민이 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요새 또 겨울이고 12월이잖아요. 어떤 경제 상황이든 소비가 얼어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뎌보시고요. 뭐 사실 뭐 더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인생지사, 뭐 세옹지마라 그러죠. 뭐 그러다가도 또 갑자기 또 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좀 과감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제 뭐 남을 속이고 마케팅도 좀 나쁜 식으로 하고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 제가 또 이제 제 고향인 청주의 나우이 테니스,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건데 거기도 코로나 시절에 위기 때 오히려 머신 싹 바꾸고 투자 더 해서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저는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현님도 지금 아마 커리어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걸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또 그거는 제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규현님만의 그 스토리와 능력껏 고심하셔서 한번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정신은 바짝 차려야죠. 그리고 벌써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옛날 직종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그래서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기회로 만들기 굉장히 쉽지 않은 정말 큰 위기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결단 내리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대회 나가서 1등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트레이너를 많이 하세요. 저 주변에도 그렇게 시작한 분들이 정말 많고, 뭐 심지어 저한테 레슨 받는 도중에 직장을 관두고 트레이너를 시작하신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5분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시고, 심지어
다른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다들 잘하고 있고 몇몇 분들은 저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과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는 거는 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접점도 있고 충분히 괜찮은 영역이긴 합니다만,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엄연하게 대회를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뭐 물론 다른 영역의 지도도 할 수 있겠죠. 대회 나가는 걸 지도하는 것도 트레이너입니다. 코치입니다. 또 반대로 그냥 허약한 사람을, 체력을 끌어올리는 사람도 트레이너고, 그죠? 아니면 뭐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사람도 트레이너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 분야의 트레이너들이 있는 거예요. 트레이너를 하나로 이제 딱 규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이제 기술이 있을 겁니다.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문 분야는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인, 그리고 그런 능력인 거고, 그리고 뭐 운동을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 저보다 더 그 일반인들 운동을 더 잘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각자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규현님이 하고자 하는 분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게 일치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면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레이크 주님, 과거에는 오버핏이라고 하면 홍대나 이태원 힙합 패션으로 묻거나, 패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스트릿 패션 정도로 좀 선회해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통바지나 약간 루즈한 핏이 유행인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는 사람입니다. 운동도 하고 선천적으로 허벅지가 커서 대부분 와이드핏이나 루즈핏을 많이 입는데, 정장 입을 때가 살짝 걱정입니다. 정장도 놀러 나갈 때 입는 경우 와이드를 선호하는데, 직장 출퇴근용으로 겸하기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옷이라서요. 레귤러 핏으로 정장 바지나 슬랙스를 입으면 스판이 있든 없든 허벅지는 맞는데 종아리 쪽이 울끈불끈해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저의 또 뜬금없는 지적이 아니라 정정. 일단 정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포멀웨어, 완전히 차려입는 격식에 맞춰서 최대한 차려입는 것을 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아마 수트 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트 같은 경우도 클래식 수트도 있지만 보통 정장에 어울리는 복식이죠. 캐주얼 수트도 있고요. 좀 유행 따라 핏도 좀 이렇게 과감하게 변화하는 그런 수트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놀러 나갈 때는 정장을 입지 못하죠. 보통은 놀러 나갈 때는 뭐 파티 가는 경우는 특정 드레스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완전히 포멀하게 입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좀 편한 수트를 착용을 하겠죠.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되게 옛날에 스트릿 패션, 힙합 좋아하는 그런 패션 에서 주로 입던 핏이 오버핏이나 와이드핏인데, 요새는 그냥 다른 스타일에서도 그런 와이드핏과 오버핏 이런 루즈한 게 통용이 되는 게 신기하다, 이런 말씀. 그건 이제 뭐 트렌드 자체가 90년대쯤에 유행했던 그런 힙합 뭐 이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그 스타일이 여러 가지 스타일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와이드핏이 꽤 오래 유행했죠. 그리고 패션도 진화하고 사회도 바뀌고 사람들도 생각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이제 편안함을 더 찾는 그 시대가 됐죠. 하이힐도 여성분들 거의 요새 잘 안 신잖아요. 여성분들도 거의 하이힐 대신에 이제 편한 신발을 많이 택하는 것만 봐도 패션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한 핏이 와이드 핏이나 루즈 핏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택하고 그런 스타일들이 좀 많이 다른 복식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 대회도 나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허벅지가 커가지고 수트나 이런 거 입을 때 애매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확실히 직장의 출퇴근용으로 그런 좀 와이드한 그런 스타일을 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몇몇 직장의 경우에는. 그래서 뭐 지인들 대기업이나 뭐 이런 회사 다니는 분들 이야기해보면 많이 바뀌어서 요새는 되게 자유롭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직종, 예를 들면은 진짜 무조건 깔끔하게만 입어야 되는 몇몇 직종들이 있습니다. 완전 격식 있게 딱 차려입고 보수적으로 입어야지만 신뢰가 올라가고, 그렇게 또 거의 사실 반강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입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 사무직도 요새는 좀 편안하게 입고 있더라. 그래서 드레이크 주님 같은 경우 어떤 직종이신지 모르지만 아마 좀 너무 편안하게 입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레귤러 핏을 입으면 좀 이렇게 딱 껴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종아리가
좀 넉넉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 지적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맞춤 수트나 맞춤 그 바지도 따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추면 어떠실까? 기성복은 사실 저도 맞는 옷을 레귤러 핏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와이드 핏 아시다시피 뭐 준지나 이런 거 위주로 입게 되고, 요새 또 와이드 핏 유행한 덕에 좀 그나마 편안하게 입고 다닌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요새 운동하는 사람이 옷 입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예전에는 운동하는 사람들 옷 잘 입는다 소리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딱 붙게 입어야 돼가지고. 근데 제가 예언까지는 아닌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 내년에는, 이거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올해죠, 2026년, 바지는 여전히 또 약간 세미 와이드나 뭐 레귤러보다 조금 넓은 게 유행을 할 거긴 한데, 많이 그래도 그 기존보다 조금 더 슬림해질 거고, 상의가 엄청 타이트해질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가지 컬렉션 같은 거 런웨이나 컬렉션 봐도 상의가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머슬핏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머슬핏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머슬핏 보면은 여기만 붙고 팔이랑 어깨 라인 살짝 붙고 여기는 그냥 레귤러로 툭 떨어지는 핏이지 사실 그 머슬핏이 아니거든요. 그런 어정쩡한 체형 보정하는 그런 핏이 아니라 체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내복같이 딱 달라붙는 그런 핏이 유행을 할 겁니다. 저도 그게 요새 예뻐 보여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예뻐 보이면 유행을 하더라고. 제 안목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주 보이기 때문에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뇌이징 되듯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근데 벌써 작년부터 계속 그런 스타일이 많이 보였고 유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지는 여전히 넉넉하게 입으시되, 상의가 헬리넥이나 이런 거 되게 딱 붙게 입는 거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이준희님 질문입니다. 운동 수행 시 동작에 집중해서 옳은 자세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분할로 부위당 2, 3종목씩 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두 팀 변경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합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중량을 올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제 잘 맞는 올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2분할로 해가지고 앞뒤로 나누시는 건지 상하로 나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하로 보통 나누니까 그렇게 한다고 쳤을 때 부위당 종목 두세 종목도 굉장히 좀 빡세긴 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괜찮죠.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한 주에 4회 정도 운동을 하시겠죠, 보통? 4회에서 많이 하면 5회, 그래가지고 부위당 주에 16에서 20세트 가량을 아마 운동을 그러면 하실 건데, 루틴을 변경하는 주기는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테크닉이라는 게 좀 무르익을 때까지, 또 즉 트레이닝의 효과가 좀 나타날 때까지, 신경계도 좀 적응하고 뭐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적어도 7, 8주 정도는 걸립니다. 그래서 한 7, 8주 정도는 반복을 하시는 게 권장은 되는데, 또 웃긴 거는 한 번의 트레이닝 이후에 어떤 대사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데미지를 받았어. 근 손상도 일어나고. 그거에서 회복되고 그 다음 트레이닝 세션 때는 이전 세션의 트레이닝 효과가 빠르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회차만 돼도 벌써 트레이닝 효과가 미미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점진적 과부하라는 게 거기서 이제 기인한 거죠. 할 때마다 계속 더 강한 자극을 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냥 좋은 자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중량을 더 무겁게 들려고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되게 이러지는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 3주 만에 루틴이 좀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격주로 루틴을 바꾸면서 다시 또 격주로 원래 했던 걸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위치 하듯이 운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기능으로 묶은 다음에 같은 기능 안에서 종목만 또는 머신만 살짝 바꾸는 정도의 새로운 자극으로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죠. DH96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주 4, 5회 이상은 꾸준히 운동하고 바프도 찍으면서 열심히 했는데, 요즘 들어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지고 집에 오면 운동 갈 기운도 없어 바로 쓰러지는 듯 잠들어 버리네요. 주말에는 각종 자격증 공부랑 이직 준비들로 헬스장도 제대로 못 가면서 요즘은 주에 1, 2회 정도 상하체 2분할이나 전신으로 루틴 돌리는데, 식단이라도 적당히 조절하고 평소에 많이 움직이며 칼로리 소비라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좀 괜찮을까요? 그러셔야겠죠, 아무래도. 너무 이제 축하드릴 일인데 진급하시고, 근데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업무가 너무 빡세고 많고 또 이직까지 또 할 업무를 하고 계셔가지고 운동에 이제 매진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태 같아요. 이런 분들 진짜 정말 진짜 리스펙합니다. 저도 나름 뭐 치열하게 살았던 때 있고, 지금도 뭐 지금은 또 뭐 널널하다, 대회를 안 나가니까. 내년에 이제 다시 또 치열해질 예정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이분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오죽하면 이렇게 운동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운동을 이렇게 주에 1, 2회도 진짜 간신히 이렇게 하시는 것만 봐도 정말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딥니까? 하는 게 어딥니까? 주 1, 2회 너무 아쉽지만 진짜 최대한 2회라도 하시면서 상하체 이렇게 이분할보단 저는 전신을 다 해버리시는 게 무분할로 하시는 게 더 가장 베스트 같아요. 이분할을 하면 주 1회인데 무분할을 하시면 주 2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모든 부위를 무조건 전신으로 하시는 게 좋고, 식단은 운동하실 때 좀 더 빡세게 챙기시고 나머지는 그냥 칼로리 매크로라도 좀 신경 쓰시면서, 플러스 체지방이 너무 이렇게 찌는 게 좀 걱정된다 하시면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80 정도는 그래도 조금 깨끗하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 정도는 고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상의 의미로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잘 숙면을 하시면서 쉬시고 회복하고 잘 드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그래도 운동 못하는 거에 비해서 몸이 그렇게 막 나빠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하블리님, 벌크를 중단해야 하는 체지방률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체지방률로 판단하기보다도 여러 가지의 대사작용과 그로 인한 내 몸에서 느껴지는 피드백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 한 16%에서 18% 넘어가면 인슐린 민감성이 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16%까지는 괜찮은데 18%에서는 둔감해지고 좀 감수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점점. 그래서 18%좀 넘어가지 않도록 좀 유지하시는 게 좋고, 벌킹을 하시더라도 사실 18% 벌킹이라고 부르기도 좀 어려워요.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8%면 되게 많은 건데,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의 18%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회를 좀 나가시고 근육량이 좀 많으시다 하면 18%를 안 넘기시는 게 좋고, 그냥 나는 좀 경량급이고 가볍다, 체중 근육량 많이 없다 하시는 분은 18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신 겁니다. 오히려 막 되게 잘 드셔야지 체지방률이 낮아져요. 왜냐면 근육량이 올라가면 체지방률이 비율이 줄겠죠. 체지방이 그대로고 체지방량이 그대로고 근육량이 올라서 체조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막 옛날 말로 막 상승 다이어트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림메스업이다. WNGP 파이널 경기를 끝으로 다시 길고 긴 농사를 준비하는 내추럴 10년차 운동인입니다. 키에서 빼기 100에서 98 정도의 대회 체중이 현실적인 내추럴 기준 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맞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근데 그 이상 키 빼기 97에서 95까지 가려면 대체 어떤 훈련과 비시즌을 보내야 가능할까요? 저도 못 가본 영역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못 가본 영역이라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그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저도 정말 장기 위에 건강까지 갉아 먹어가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저의 그 재능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가지고 75에서 76, 7 이렇게 가는 거는 포기했고, 이제 제가 키 빼기 100이 키가 173이니까 시합 체중은 73까지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솔직히 더 내가 빼려면 뺄 수는 있어서 더 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다 빼고 73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제 생각에 더 빠지겠는데 싶은 수준까지 정말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빼면 71 언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매해 71점 후반대까지는 뺐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디셔닝 작업을 통해 72나 73 오버로 나간 거지. 근데 그럼 주변에 보면 이제 보디빌딩 종목 나가는 그런 내추럴 프로들 보면 저랑 스펙이 비슷한데 체중이 80 근처예요. 또는 키가 작은데 저보다 체중이 조금 더 나가요. 그리고 나이가 한참 어리고 뭐 그래서 그냥 저는 딱 그 친구들과 경쟁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해서 맨즈 피지크에 남아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맨즈 피지크는 비슷하거든. 그래서 뭐 하체가 작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뭐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체가 가늘진 않거든요. 또 바지 입으면은 꽉 차요. 그래서 그냥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옛날에 RPG 게임 하면 주사위 굴려가지고 스펙을 타고나듯이 힘, 민첩, 뭐 지능 이런 식으로 타고난 스탯이 있고 총 주어진 스탯이 있어. 그거 안에서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10이라는 추가 스탯을 내가 더 찍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체에 더 찍을 거냐 뭐 상체 등에 찍을 거냐 이렇게 그냥 운동 초반에 다 찍는다고 봐요. 저는 거기서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퀘스트 수행해가지고 레벨업 해야 이제 스탯 하나 찍을까 말까 한 거예요. 발더스 게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태생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또 육성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퀘스트 잘 선택해서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게 이도저도 아닌 그런 스탯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운동 초반에는 굉장히 성장이 빨랐지만 어쨌든 태생 자체가 굉장히 마르고 작게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질문 주신
신디하는 남자님도 저랑 비슷한 조금 작았던 그런 태생이 좀 그랬던 걸로 봤고, 뼈도 가볍고 아마 얼굴도 되게 작으실 것 같아요. 보통 시합 체중 많이 나가는 사람들 특징 얼굴이 되게 큽니다. 두개골 자체가 커요. 엄청. 그래야 두개골 무게도 있고 플러스 근육도, 뼈대 자체가 조금 더 두꺼워서 시합 체중이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개골도 좀 작고 뼈대도 좀 작아서 아마 덜 나간다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여자 만나려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운동하느라 여자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연애와 운동 간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여자 이성에게 좀 매력적인 모습을 좀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좀 시작을 하셨다가, 보통 많이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하느라 여자를 못 만나고 있고, 저도 뭐 그랬던 시절이 있죠. 연애와 운동 간의 적절한 균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사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이게 대답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격이 있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연애를 했을 때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여자친구였어요.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를 좀 약간 방해까지는 아닌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좋아해서 만났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또 운동하는 걸 되게 존중하고 되게 리스펙 해주는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후자의 경우 운동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주고 뭐 이렇게 심지어 같이 하고 이러면 되게 균형을 찾기가 되게 쉬운데, 약간 좀 운동 가지 말고 나랑 있어 막 이렇게 하면 사실 안 만나는 게 제일 나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고 조금 성향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니까, 둘이 좋아하는 걸 같이 공유를 못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는 게 적절한 균형을 찾는 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맞는 길 같습니다. 자존감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여자는 분명히 남자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눈치 안 보고 밀고 나가는 남자를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전 여자친구, 아까 운동하는 거 좀 별로 약간 이렇게 좀 방해하다시피 했던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한테 엄청 눈치 많이 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막 내가 이성으로서의 어필을 다른 여자친구들보다는 그 친구한테는 덜 했던 것 같아. 못 했던 것 같아.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로 미루어 봤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하고 있는 보디빌딩을 하고 있고 이러는 거니까 존중했겠지만, 오히려 더 되게 고마웠고, 그게 또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요? 밀어붙이십시오. 균형이 그게 균형입니다. 균형은 결국엔 힘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 정치학을 전공을 했었잖아요. 뜬금없지만 이 파워, 국제관계에서도 이제 파워가 결국에는 평화, 그러니까 국제관계 있잖아요. 뭐 쉽게 풀었으면 그냥 외교라고 할게요. 국제관계 또는 외교에서의 그 힘의 균형은요, 압도적인 파워, 힘에서 나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은 좀 그 힘이 많이 빠져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명확하게 불러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전에 진짜 초강대국 1등 국가였던 그 팍스 아메리카나 시절에는 좀 더 힘의 균형이 잘 맞았던 것 같아. 물론 이제 소련이랑 이제 이렇게 냉전 시대 때도 뭐 이렇게 했었지만, 소련 붕괴되고 나서 거의 뭐 일황으로 군림했을 때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아닐까요? 그때가? 아닌가? 저도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굳었네요. 피지크 선수분들이 10년간 근육량 얼마 안 올랐다고 눈바디를 믿으라고 하시는데, 클피 선수분들 보면 근육량이 엄청 증가하는데 하체 차이인가요? 위트빅스님의 질문입니다. 저 위트빅스 되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네, 하체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태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하체 차이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근육량이 가장 많은 부위가 하체이기 때문에, 하체 근육량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근육량이 전체적으로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눈에 띄게 근육량이 올라갔어 하면 대부분 그 하체 근육량이 많이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확실히 제가 시합 체중이 좀 변화를 많이 안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체 운동을 좀 줄이고 나서 상체 되게 좋아진 게 느껴졌는데도
근육량이 안 올렸거든. 그것만 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이동현님, 시합에서 1등을 한다 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선 크게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거나 인지도가 쌓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디빌더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사실 점점 이제 뭐 저도 느끼는 바인데 운이 좋게 뭐 좀 일찌감치 성적도 잘 냈었고 이름을 좀 알리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추럴 보디빌딩 팬들 뿐만 아니라 그냥 보디빌딩 팬들이라면 아실만한 그런 인지도를 갖췄죠. 뭐 냉정하게 겸손할 필요 없이.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엄청 또 이제 명예와 부와 뭐 이런 기타 제반한 것들이 따라왔느냐라고 또 물으신다면 사실은 글쎄요 라고 이제 또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스폰이라든가 감사한 그런 후원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과 아니면은 뭐 다른 분야를 생각했을 때 사실 뭐 되게 미미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프로 보디빌더나 이제 뭐 그런 것들 지망하시는 분들께는 좀 항상 제일 높은 데가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바라보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업계 평균은 결코 이제 높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업계 탑은 꽤나 잘 나가니까, 예를 들면 보디빌딩 업계 탑이 누굽니까? 시범이죠. 시범의 몸값이 결국에는 시장의 가치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범 외에는 스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인스타 팔로워도 많고 뭐 이렇게 그분들도 있지만, 그냥 보디빌딩을 모르는 사람도 알아야 스타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은 딱 한 명, 지금 크리스 범스테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이런 기업에서 결국에는 이제 보디빌딩 시장을 평가를 할 때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가, 그냥 시범 한 명의 몸값이 환산할 수 없겠지, 뭐 50억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냥 전 세계 모든 보디빌딩 대회 총상금을 합쳐도 50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반대로 축구 이런 거는 뭐 논할 수도 없고, 뭐 너무 시장이 크고, 그나마 좀 비벼볼 만한 데가 e스포츠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e스포츠한테도 안 되죠. 심지어 아시다시피 페이커의 연봉은 공개되지 않아서 모르지만 7, 80억 이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심지어 그건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200억 제안이 왔었을 거예요. 아마 150억이었나 200억이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몸값입니다. 결국 시장 평가라는 거잖아요. 시장 평가를 200억 이상을 받은 스포츠 선수가 있는 분야와 이제 보디빌딩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무시받는 e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보디빌딩은 그것보다도 안 되는 거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디빌딩으로 돈을 번다, 프로 보디빌더로 돈을 번다, 대회를 나가는 것만으로 말도 안 되는 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IF의 프로가 되고 솔직하게 처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처음은 아니구나. 돈을 더 못 벌어요. 근 10년 동안 제가 IF의 프로 된 2024년 이후 25년 동안 처음으로 제가 재정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IF 프로 돼서 돈 더 잘 벌고 더 벌 거라고 생각하고 돈값도 오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좀 씁쓸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몰라도 IFP로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막 로드투 내추럴 IFP 프로 막 이러는 어린 친구들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거. 제가 아마 지난 영상 IF 프로 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는 게, IF 프로 되고 난 뒤에 내 삶이 크게 안 달라졌으면 좋겠다. 만약에 크게 달라진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게 너무 허무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너무 별로였던 거잖아. 근데 역설적으로 나는 IF 프로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올라오진 않았구나. 확실히 나 이전에 되게 잘했었구나라는 그런 뭐 스스로 또 피드백을 얻을 수 있어서 또 나쁘진 않았어. 뭐 재정은 마이너스였지만 뭐 그렇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돈을 벌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만약에 할 거면, 그죠? 프로 보디빌더가 돼서 대회를 나가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면 시범급으로 해야 되는 거고, 최소 한국에서의 박재훈 선수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정말 순수하게 대회 관련된 것만과 후원만으로는 큰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시범 정도급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실만한 그런 올림피아 우승자들 막 이런 선수들이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하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 돈을 엄청 많이 줘서. 미국에서는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그렇게 다들 이렇게 오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실제로 시범만 논외로 쳐야 돼. 그냥 얘는 그냥 규격 외예요. 시범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IFF로 올림피안 중에 뭐 데렉 눈스퍼드든 뭐 아니면은 뭐 키온 피어슨, 뭐 제레미 부엔디아, 라이언 테리, 뭐 아니면 뭐 여러 선수들, 테런스 러프 디젤, 뭐 이런 선수들 조회수가 유튜브 구독자나 조회수나
다 한국의 웬만한 바디빌더들보다도 안 나와요. 예. 그러면 그 말은 수익이 그만큼 더 없다는 얘기죠. 심지어 몸값도 우리나라 국내 선수들이 그분 선수들보다 더 높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의 몸값이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만한 그분들 딱 제외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특출난 거고 굉장히 소수인 거고, 그래서 업계 탑을 보고만 이제 열정을 불태우시면은 이 현실이라는 벽에 많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디빌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접근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회를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를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증명하고, 그거 기반으로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길러 나가는 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현실적인 거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재훈 선수도 한창 주가가 빡 올랐던 계기가 바로 텍사스 프로 우승했을 때고, 그거를 기반으로 빠르게 뭐 여러 프로쇼 우승하고 올림피아의 성적을 이제 어느 정도 내고, 그걸 기반으로 빠르게 팬들을 끌어모아서 몸값을 이제 스스로 불린 거잖아요. 또 여러 후원사를 끌어모은 거고. 그게 제일 이제 보디빌더로서의, 프로 보디빌더로서의 생존 전략인 것 같고, 현실적인. 또 한 가지 방안은 프로 보디빌더가 아니라 이제 소셜 보디빌더가 돼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나선호 선수가 그렇게 된 거죠. 충분히 선호 형도 커리어적으로 선수로서 많은 걸 증명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 연예인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유튜브와 이런 연예 방송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또 개척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공한 바디빌더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비단 선호 형까지 갈 필요도 없이 사실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보여줬잖아요. 보디빌더로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그 영예를 이룩한 뒤에 은퇴를 하고 영화배우로 도전을 해서 영화배우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된 그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이진 않죠. 그건 완전 그 이상적인 커리어인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보디빌더 출신 갑자기 뭐 도지사 제가 출마하겠습니다, 김승현이 갑자기 저 충북 도지사 청주가 낳은 아들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또 모르지만 청주맨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버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근데 그건 뭐 거의 있기 어려운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정도가 현실적인 일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많은 동료 보디빌더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알고 있으면 공유하겠습니까? 저만 알아야지. 열심히 저도 뭐 어떻게 공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슴 운동 시 왼쪽 삼두와 오른쪽 가슴이 유독 잘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뭐 1차적으로는 이렇게 추측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찾을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제 딱 이렇게 텍스트로 딱 듣기로만 해서는 명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배가 아픕니다, 제가 무슨 병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나한테 질문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뭐냐?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필드에서 이거를 관찰하고 진단 내려서 해결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바로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뭐 저의 능력이 랜선까지 닿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접 좀 봐야, 자세를 또 보고 이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추측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추측을 해보면 골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 있는 거죠. 그 골반 돌아가서 날개뼈 돌아가 있을 거예요. 돌아가 있으니까 날개뼈 균형이 대칭이 안 맞고, 그러니까 오른쪽 가슴이 유독 잘 먹는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숙련자랑 초보자랑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초보자라고 가정을 해볼게. 초보자는 가슴을 쥐어 짤 때 잘 먹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빠질 듯이 얘를 이렇게 짧아지게 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 같은 경우는 가슴이 늘어나서 조금 덜 단축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몸통 자체가 좀 이렇게 회전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견갑이랑 함께.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일 수도 있어서 실제로 보고 뭐 점검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딘가가 좀 뻣뻣하다, 어떤 회전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무언가에
견갑 문제가 제일 클 테지만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운동 시에 자극이 새고 있다. 다른 쪽으로. 의도와 달라지고 있다. 뻣뻣한 근육이 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오른쪽 삼두가 뻣뻣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뻣뻣하다 보니까 덜 늘어나고 덜 늘어나니까 자극을 가슴이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창호님 안녕하세요. 등은 승모부터 발달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승모근 발달이 어렵다는 소리를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리피드 페이즈 혈당 스파이크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등은 뭐 승모를 먼저 발달시키면 좋다라고는 저는 옛날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승모근을 발달을 못 시킨 채로 광배근이나 다른 대원근 이런 데부터 좋아졌었는지 몰라도 승모근부터 발달을 시켜야지 승모근이 잘 발달하는 것 같아요. 기능적으로도. 그리고 사실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그냥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밀기 패턴의 운동들이 더 강한 타입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흔하게 보이는 증상이 하방회전이 견갑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 있어서 후인 하강 패턴이 너무 세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승모근 발달을 좀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후인 하강 패턴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게 밀기 운동 진행하면서 승모근도 골고루 잘 발달시키고 견갑의 상방회전이 잘 일어나는 운동들을 좀 잘 해주시면서 날개뼈를 접듯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날개뼈가 몸통에서 잘 미끄러지게 운동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굉장히 등 운동 어디든 뭐 승모근이든 광배근이든 우선순위 뭐 따지지 않고 골고루 잘 운동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못했었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뭐 리피드 페이즈와 혈당 스파이크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냐? 일단 리피드 같은 경우는 감량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즐겨 썼었죠, 예전에. 그리고 효과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리피드를 하지 않으면서 일정 매크로라 그러죠. 일정 섭취 열량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했었고 솔직히 그때가 제일 베스트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는 하기 그렇고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둘 다 해보시면서 찾아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혈당 스파이크를 이용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무의식적으로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할 수가 있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 이점이 확실히 있나요? 네, 성장 호르몬 자체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현저하게 분비가 줄어듭니다. 아기 때 가장 높고 10대 때도 높고 조금씩 줄다가 이제 성장이 끝나면 줄어들어서 평생 거의 유지가 되는데 어릴 때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될 때 운동을 한다면 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없어져야 할 구전 도시전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릴 때 운동하면 키 안 큰다, 어릴 때 근력 운동하면 키 안 큰다. 이거는 뭐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만 사실 또 맞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거 없어져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안 클 정도로 몸을 혹사시키면은 당연히 안 크는 거고 적당하게 근력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골격도 발달하고 더 멋진 신체,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는 조금 어릴 수도 있지만 중학교쯤부터는 개인적으로 교과 과정에 체육 과정에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이런 바벨 운동들을 반드시 좀 배울 수 있게끔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이제 슬슬 생기고 있고 요새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수영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울 수 있게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제 생각엔 수영장 무조건 있어야 되고 웨이트도 무조건 배울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공교육에서. 우리 너무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에 이제 운동에 대한 인기가 높아서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운동을 좀 그래도 저희 세대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무료로 또는 뭐 저렴하게 뭐 어쨌든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또 많이 없잖아요. 어린데 PT 받기에는 사실 비용적으로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환경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때나 더 윗세대 분들은 사실 뭐 뛰어놀던 세대니까 자연에서 저도 뭐 산도 막 형들이랑 산도 타고 막 마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놀고 막 이랬던 시대인데 요새는 그런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곳이 공간이 없잖아요.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학원 뺑뺑이만 놀지 신체 활동을 잘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잘 할 수 있게 솔직히 말해서 좀 가끔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서울 와서 학생들 이렇게 가끔 볼 때 이제 밖에서 체형이 어떻게 그렇게 다 똑같아요. 다 거북목에 팔다리는 길어. 근데
다 이 거북목에 이렇게 굽어가지고 어깨 좁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신체 활동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벤치프레스 시 체간 중립이랑 코어를 잡고 바벨을 잡으면 양쪽 그립 간 간격이 1, 2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게 상관없나요? 어허, 이거 상관이 없다니요. 굉장히 차이가 상관이 있지요. 이거 대칭이 되도록 교정을 하셔야 되겠죠. 이 간격이 있는 채로 하면 바벨이 안 기우는데 그립을 대칭을 맞추면 바벨이 기울어진대요. 제 생각에는 간격이 대칭이 맞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 그거는 비대칭인데 내 시선에서 봤을 때의 대칭이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파지가 잘못돼서 그거는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시선에서만 대칭일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시선이 삐뚤어져 가지고 또는 시선이 삐뚤거나 그립이 파지가 잘못돼서 대칭이 내 시각에서만 대칭이 잡아 보이거나 내 시각에서 비대칭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베르토 로드리게스님, 맨 오른쪽 헤어 뭐님? 맨 오른쪽 사진 헤어 뭐임? 이거 사진 이제 베네토 때 사진인데 저도 이게 열받아요. 머리가 원래 이 머리가 아니었어요. 잘 했었는데 펌핑하고 막 엎드려 뻗쳐하고 막 뭐 하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스프레이 뿌렸던 게 흐트러져가지고 저렇게 진짜 저 약간 느끼한 어설픈 머리가 돼버려가지고 저도 이거 AI로 어떻게 수정이라도 해야 되나 싶네요. 너무 사실 IF 프로 딴 사진이라 저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남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머리가 저 따위라 가지고 내가 저 사진을 잘 못 써. 아쉽습니다. 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의도한 머리가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심지어는 베네도 출국이 아니지. 출국 한 달 전인가? 아무튼 머리를 망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 선수가 추천해준 그 샵에 갔는데 내 머리만 망쳐놨어. 유명한 선수들 많이 가는 곳인데 저는 거기 가서 완전 머리가 망해가지고 베네도 때 머리가 솔직히 진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복구를 딴 데 가서 했는데도 어떻게 안 돼가지고 좀 저렇게 베네도 때 머리가 진짜 최선을 다해봤지만 저렇게 되더라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중요할 때 머리를 안 자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일 앞두고 미용실 가면 항상 망하더라고. 불끈 남자님, 데드페이스 죽이시네요. 네, 데스페이스 뭐 흔히 많이 얘기하는 다이어트 많이 해가지고 여기 볼살이 꺼진 상태를 좀 얘기하는데 제가 유독 그게 또 심해가지고 눈에 띄는 편입니다. 그게 뭐 다이어트 열심히 해서도 있지만 원래 제가 좀 볼살이 없고 여기가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 어쨌든 감사합니다. 현우님, 바둑 시합 참가한 적은 있는데라고. 시합 참가를 하신 분들만 댓글 달라고 했더니 바둑 시합도 참가하셨으면 그냥 질문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바둑 시합 참가하신 적 있어. 바둑 되게 잘 두시나 보네. 저도 바둑 옛날에 한번 아버지가 바둑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바둑 방송 옛날에는 요새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둑 채널이 있어요. 바둑 채널 아직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하루 종일 보시고 막 그랬어요. 뭐가 재밌나 저거 하면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새도 그래도 아직까지 AI가 뭐 했다 해도 바둑 아직 많이 인기 있죠. 저 때는 뭐 신문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바둑 기사가 나와요. 뭐 누가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코너에 맨날 나왔었는데 그때 항상 1등 했던 분은 이창호 구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세돌 구단이 그 위치로 갔고 뭐 바둑 대회 나가신 적 있으니까 언젠가는 또 보디빌딩 대회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히다님, 몸평 컨텐츠 해달라고. 사실 몸평 컨텐츠를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좀 뭔가 평가를 하는 게 요새는 조금 민감하고 저는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몸평을 뭐 아예 딱 대놓고 이렇게 라이브 때 해본 적이 있다. 제가 한번 옛날에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한번 한 거 빼고는 없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별로 썩 좋지가 않아. 그래서 저 좀 민감하다고 느껴져서 함부로 이제 안 하는 편입니다. 요새 그래요. 뭐 제가 뭐 그런 주의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고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그 부분만 딱 좋은 것 같아. 얼평, 몸평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PC주의자들한테는 좀 있죠. 전 PC주의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얼평이나 몸평 뭐 아니면 어떤 개인을 그런 외적인 걸로만 한 사람을 단적인 외모로만 평가를 하고 또 아니면 그 외모에 대해서 개개인의 생각을 너무 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라는 게 보통 피주의자들 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거 좀 꼴값이긴 한데 근데 사실 틀린 말은 또 아니기도 해요. 왜냐면 그 대상이 직접 돼보면 좀 기분이 나쁠 일들은 많으니까 조심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에 대해서 너무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고 너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상처받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모가
개그 코드가 된 거는 사실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아마 이게 그 시작이 뭐 이주일 선생님, 고 이주일 선생님일 거예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 개그 하시던 분이 계세요. 옛날에. 그게 시작일 거고 이제 뭐 바보 캐릭터들과 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개그 코드가 된 게 좀 불행히 우리나라 외모지상주의의 씨앗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외모지상주의가 애초에 심어가지고 그런 개그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그 덕에 사실 뭐 이런 문화산업, K-뷰티 뭐 아니면은 K-팝 아니면 K-드라마 뭐 이런 게 흥할 수 있었던 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사회가 이제 그런 거에 민감한 사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가끔 스쳐갑니다. 대회를 준비할 때 대부분 운동을 잘하는 부위는 못하는 부위보다 몸이 완성이 먼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컨디셔닝을 잘 잡기 위해서 극한의 다이어트가 아닌 운동 테크닉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승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순서를 논하자면 그게 맞지요. 네. 순서를 논하자면 극한의 다이어트는 하나의 또 무기일 뿐이지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그마저도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띄니까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보디빌딩 자체가 좀 골고루 잘 발달시켜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균형미를 위해서 좀 잘 안 되는 운동 같은 경우는 테크닉부터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오늘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님, 키가 184cm에 81kg인데 예전에는 181에 57kg였습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마른 느낌은 안 나는데 제가 키에 비해 팔다리가 조금씩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팔다리가 거울 보면 되게 말라 보이네요. 골격근량은 40kg 정도이고 골격근량 진짜 안 늘어요. 길쭉해서 그런 걸까요? 고민이네요. 10에서 12% 체지방률입니다. 어떻게 웨이트를 해야 될까요? 헬스한 지는 4년 7개월 다 돼갑니다. 지금은 사실 좀 슬림하시긴 해도 그렇게 뭐 엄청 마른 느낌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이제 체중이 좀 많이 오르셨죠. 근데 이제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길어서 당연히 시각적으로 조금 더 가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주변에도 심지어 IF 프로들도 팔이 길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두꺼워 보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나중에 가면 밸런스가 맞아져서 두꺼워 보이는데 처음에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극단적으로 빼서 대회 체중에 가깝게 되면 될수록 팔이 제일 먼저 가늘어져요. 그런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고민인 것 같고 골격근량의 경우에는 스펙을 생각했을 때 와 되게 몸이 두껍다 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게 하시려면 또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려면 키가 184니까 46kg 정도는 근육량이 45kg 정도는 되셔야 그나마 안 말라 보이실 거예요. 최소 45. 예. 근데 정말 안 늘죠? 예. 당연하죠. 잘 늘면 그거 뭐 다 보디빌더지. 그러나 약 5년 정도 이제 다 돼가는데 운동한 지 아직 그래도 한 1, 2년 정도는 더 근육량을 좀 더 늘리실 수 있다고 봐요. 예전보다 더 무겁게 해야 될 거고 예전보다 더 많이 먹어야겠죠? 힘드시겠지만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좀 팔이 길면 좀 팔 운동도 좀 어렵긴 하지. 군님의 질문. 네. 키 빼기 176, 키 176에 체중 76kg, 골격근량은 38kg, 체지방량은 14%에서 림매스업을 잡고 원래 섭취 칼로리인 2600칼로리에서 2800 정도로 올려 먹던 중 얼마 전에 올린 인슐린 감수성 영상을 보고 체지방량을 내렸다가 가야지 고민이 돼서 질문한 겁니다. 아니야. 이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골격근량이 좀 더 오르시면 체지방률 줄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격근량을 올리는 게 조금 더 우선일 것 같아요. 키가 저보다 좀 크신데 골격근량이 저보다 부족하시니까 저 정도까지는 적어도 40kg 이상은 제가 40에서 41kg 정도거든요. 키가 173cm에 그러면은 제 생각에 적어도 2, 3kg 정도는 당연히 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체지방량이 잘못 표기였어요. 체지방률이 14%니까 체지방률은 계산하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한 10kg 정도 될 거 10kg 넘거든요. 11kg 되나? 그러면 그거를 크게 안 늘리고 12kg, 13kg, 1, 2kg만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 체중이 오를 때는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근육량 대비 지방이 2대1 내지 3대1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더 크면 더 좋지. 근육량이 더 많이 늘는 게 좋지 아무래도. 근데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미6360님 질문. 운동밖에 모르는 바보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헬스 보디빌딩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17살 헬짱입니다. 대회라고 하면 학교 대회에서 1등 해본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몸 좋다 이야기는 듣고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소문도 조금 나 있더라고요. 이러한 저의 장점을 살려서 누구에게나 쉽고 재미있게 운동을 알려주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고에서 성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저의 관심사와 흥미가 따라주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이러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한창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나이고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사실 불행한 거거든요. 우선 몸이 좋고 몸이 좋아지는 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는 게 또 너무 좋고, 그리고 남의 몸도 이렇게 나처럼 좋아졌으면 하고 그렇게 재밌게 알려주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좋고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따지고 보면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운동을 알려주는 직업, 트레이너도 있지만 또 다른 직업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운동의 일종인데 물리치료사라는 직업도 있고요. 또 운동이 또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또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이너를 하고 싶은데 지금 자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고민인 건지, 관심사와 흥미가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관심사가 흥미가 트레이너 되는 거에 없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유추해보건데,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되고 싶다. 근데 그게 고민이 아니잖아요. 되고 싶으면 돼야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은 생각일까? 이 꿈이 맞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같아요. 그죠? 사실 제가 트레이너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항상 1차적으로 좀 말리는 편이긴 합니다만, 근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해야 됩니다. 또 잘하고 계신 분들이 또 트레이너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또 주의해야 될 건, 과연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운동을 내가 즐기고 운동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가를 또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별개거든요. 현실적으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이게 어쨌든 간에 개인 헬스장에서 소속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영업자 밑에서 좀 다소 불안정한 고용 아래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미래가 그렇게 되게 뚜렷한 직업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약간 요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흑백 요리사나 뭐 이런 거 통해서 셰프라는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식도 좋아졌고 관심도 많고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 많죠. 그것처럼 비슷한 직종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미용사나 헤어 디자이너, 그죠? 미용사랑 또 굉장히 비슷한데, 결국에는 운동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트레이너 됐어요. 근데 결국엔 헬스장에서 사장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좀 가끔 하면서 청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뭐 아니면 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꾸덕꾸덕 해가지고 버텨가지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꿈이 뭐야? 자기 헬스장 차리는 거. 근데 이게 요새 헬스장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돈이 또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요새 다 이제 웬만하면 머신 다 알아. 일반인 회원들도 뭐가 좋은 머신이고 뭐 나쁜 머신이고 뭐 수입산 써야 되고 뭐 한국 거는 별로 안 좋고 뭐 이런 거 다 알아가지고 적어도 머신 있을 거 있고 챙기고 하면 몇 억씩 들어. 인테리어 비용 또 뭐 몇 천만 원, 1억 들어. 보증금 내고 뭐 해서. 그래서 창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헬스장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월급 정말 아득바득 잘 모아가지고 차리기가 이제는 정말 쉽지 않고, 그마저도 많이 차리는데 아마 가장 폐업률 높은 그 업종일 겁니다, 헬스장이. 그래서 이 고민이 이제 굉장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민과 별개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좀 꿈을 살릴 수 있게 이제 좀 안정적인 그런 직장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헬스장 저변이 좀 많이 인프라나 이런 것도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너무 뜬금없는 고민을 하는데 이제 다른 얘기해서 미안해. 근데 고민은, 나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응원하고 도전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그 헬스장 사업의 산업 구조가 애초에 시작부터 좀 잘못됐어요. 이게 일반 회원들을 좀 굉장히 저렴하게 유치해서 PT 회원과 그리고 트레이너들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PT 안 받는 회원님들은
좋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만족하시면서 다니시면 돼요. 그냥 구조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상에서 가장 승리자는 지금 사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에요, 헬스장 관장님들도 아니고, 회원들이랑 건물주입니다. 머신 회사, 머신 유통사랑, 머신 우리나라 수입산 머신 유통하는 분들이랑 건물주랑, 그리고 헬스장 회원들이 그냥 가장 만족하면서 이 산업을 누리시면 되고, 그 외에 트레이너랑 PT 회원이랑 그리고 헬스장 관장님들은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애초에. 그래서 좀 그런 구조가 좀 나아져서 트레이너들도 장벽이 너무 낮잖아요. 뭐 인정해요. 저도 그 낮은 장벽 덕분에 사실 트레이너로 시작을 했었고, 예전에 이렇게 자격이 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할, 가급적이면 저는 소급 적용을 저한테 해도 좋으니까 이 자격증도 좀, 생체라고 하죠, 생활스포츠도 자격증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따기 어렵게 그냥 갖고 있으면 정말 그래도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나 라는 수준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고, 저는 있지만 다시 그렇게 바꾼다면 다시 딸 의향도 있어요. 소급해서 그렇게 해서 트레이너 인식 자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예나 지금이나 아직까지 트레이너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를 불만을 갖기에는 뭐 그렇게 행동을 해왔고 사례가 많이 쌓였으니까 그런 거라, 뭐 불만을 또 토로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건데 뭐. 그래서 반대로 또 우리가 잘해서 이런 어린 친구들이 트레이너를 할 때 부끄럽지 않고 고민되지 않게 나 이 직업을 갖고 싶어 라는 확신을 좀 가질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책임을 지고 잘 만들어 가볼게요. 어쨌든 결론, 그 꿈을 잃지 마시고 열정도 잃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이어나가 보세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온님의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전하려던 대회가 무산되고 이후에 직접 코로나에 또 걸려버려서 후유증이 심해서 5년간 운동을 못했습니다. 너무 심하셨나 보다. 하필 헬스장에서 걸려가지고 그런가 가지 못하게 된 게 정신적인 영역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보디빌딩은 3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과거 3대 운동도 550kg까지 찍었었고, 지금 다시 운동하면 2, 300도 나올까 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스라텔의 파워빌딩 루틴으로 2분할과 3분할 더해서 진행했고, 3분할 때는 일반적인 3분할, 2분할 때는 마크리피토의 5곱하기5 프로그램으로 대근육 위주로 운동했습니다. 현재 지금은 쓰레기 같은 몸으로 똑같은 운동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 명백하지만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다시 운동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단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시더라도 일단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아지실 거는 무조건적으로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하면 좋겠죠.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해왔던 방식을 다시 한번 일단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식으로 천천히 기초 체력을 복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을 천천히 탐구해서 배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와 다르게 또 5년 동안 또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과, 요새는 또 뭐 지무워크라든가 이런 뭐 어플 같은 데서도 많은 프로 보디빌더들이 또 자신만의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체력을 만드신 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5년 동안 달라진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진보된 환경들을 마음껏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웰컴백 보디빌딩,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오리온님 다시 또 즐겁게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랜만에 Q&A 해봤습니다. 33개의 질문, 한 자리에 앉아서 목소리를 이제 계속 내다 보니 뭐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작년까지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 정도씩을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체력과 정신적인 소모가 조금 컸어요. 근데 이제 또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저의 또 장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조회수 나와야겠지?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또 많이 달아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도 신나서 다시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돌아오겠습니다.